안녕하세요. 스키냥기입니다. 오늘도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려 합니다. 오늘 들려줄 책은 오스트리아의 사회학자인 라우라 비스베크 작가님의 내 안의 차별주의자라는 심리학 책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욕망에 숨어든 차별적 시선에 대해서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 성, 2주, 빈부격차, 범죄, 소비, 관심, 정치에 관한 여러 가지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챕터 2인 젠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같은 행동, 다른 평가. 워킹맘은 있어도 워킹데디는 없다.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꽤 무너지기는 했다. 성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다. 성 정체성도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을 넣어 트랜스섹슈얼, 인터섹슈얼, 바이섹슈얼 등 다양해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같은 행동이 성별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는다. 여성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여전히 성별 고정관념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경향이 특히 두드러지는 분야가 노동과 가족이다. 여성에게 아이는 노동시장에서 단점으로 작용한다. 일에 완전히 집중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직 젊어서 아이가 없다고 해도 불리하기는 마찬가지다. 언제 아이를 낳을지 모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 안정을 찾았다고 평가한다.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 직장을 이리저리 옮기지 않을 것이므로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외벌이 가장이라는 이유로 승진해서 득을 볼 수도 있다. 같은 행동이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 것이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일하는 여성은 좋은 엄마가 될 수 없고 엄마는 좋은 직장인이 될 수 없다. 워킹맘이라는 말부터가 차별의 뉘앙스를 담고 있다. 워킹데디나 워킹페어런스라는 말은 아무도 쓰지 않는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육아를 여성의 몫이라고 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령 혼자 아이를 키우는 10대 싱글맘은 무책임하다는 손가락질을 받는다.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대책 없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말이다. 그럼 자식의 양육을 거부한 아빠는 어떻게 되는가? 똑같이 무책임하게 아이를 낳고 심지어 그 아이를 버린 아빠는 전혀 비난받지 않는다. 같이 낳은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구하고 능력 개발도 못하는 여성에게 더 가혹한 도덕적 비난을 퍼붓는 것이 과연 올바른 짓인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여성에게도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이 따라붙기는 마찬가지다. 야망이 크고 독하며 여자답지 못하고 직장에선 잘 나가지만 정작 마음 털어놓는 친구 하나 없는 외로운 인간이라는 꼬리표가 쫓아다닌다. 여성의 야망과 성공은 파트너 시장에서도
매력을 깎아먹는 단점이다. 성공한 여성은 독립과 남녀 평등을 외치며 가족을 버리고 일에 매달리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치부된다. 여성의 야망은 성공을 향한 탐욕이다. 그럼에도 이런 악조건을 이기고 가정과 일을 성공적으로 잘 관리했다면 거의 불가능한 이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뜻에서 올해의 여성상이나 육아와 커리어 부분이 파워우먼에게 수여하는 리딩 레이디스 어워드를 받을지도 모른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껏 수상 후보에 오른 여성들은 딱 한 문장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아스트리트 키아리 박사는 빈 종합병원 일반 마취과와 집중치료의학과 과장이며 두 아들의 엄마이다. 그러니까 여성이 일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를 키우는 일은 공식적으로 상을 주어 치하해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로인 것이다. 남자들에게 그런 상을 준다고 상상해보면 남녀의 극심한 불평등을 절로 깨닫게 될 것이며 이런 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한심하고 우스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자식과 일, 둘 다를 원하는 여성은 더 많이 타협하고 더 많은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 여성의 일상 상황을 남성에게 적용하는 이런 전환은 불평등한 현실을 설명할 때 매우 유익한 방법이다. 굳이 통계 자료를 첨부한 전문적인 논리까지 동원할 필요도 없다. 그냥 지금의 현실을 살짝 뒤집기만 해도 눈이 번쩍 뜨인다. 프랑스 영화감독 엘레오노르 프리아의 2018년작 영화 거꾸로 가는 남자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무 여자한테나 추파를 던지는 남성 우월주의자 스타트업 기업가가 어느 날 사고로 남녀의 역할이 뒤바뀐 세상에 떨어진다. 여성이 지배하는 세상, 성공과 권력이 여성에게 있는 세상이다. 스토리는 평범하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남녀에게 다른 행동과 태도를 요구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굳이 이러쿵저러쿵 평가하지 않으면서 영화는 거울처럼 조용히 우리의 모습을 비춘다. 따라서 이 영화는 성차별이 얼마나 만연한지를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이다. 가령 주인공이 직장을 구하는 장면을 살펴보자. 성공한 그의 애인이 그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하자 그가 애인에게 종속될까봐 거절한다. 그러자 그녀가 속내를 알아차리고 그 무슨 고리타분한 남성 우월주의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당신과 눈높이를 맞추고 싶다고 대답하지만 A는 웃기네 라며 콧방귀를 낀다. 이런 역전의 아이러니는 여성에게 던지는 셀프 헬프 팁을 패러디한 모든 것을 가진 남자 같은 책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워킹데디? 죄책감은 최악의 적이야. 그 적과 싸우려면 날씬해야 하고 항상 미소를 잃지 말아야 하며 가족에게 맛난 저녁 식사를 차려줘야 해. 성역할 이미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 이야기, 누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가. 페미니스트 수전 브라운 밀러는 1984년에 나온 책 여성성에서 사춘기 시절 키가 너무 크게 자랄까봐 걱정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너무 크다는 말을 그녀의 남자친구들보다 크다 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우리 사회의 지배적 관념에 따른다면 큰 키는 남성적이며 여자는 작고 귀여워야 매력적이다. 따라서 남성보다 수직적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한 여성은 이런 불문율을 깨뜨리기에 상대 남성에게 자신이 너무 작고 너무 부족하며 장소를 잘못 찾았다는 기분을 불러일으킨다. 너무 큰 여성은 공격자인 동시에 보호자인 기존 남성의 이미지를 뒤흔든다. 몸으로 남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여성은 너무 여자답지 못하다. 그리고 여자답지 못하다는 말은 남자들에게 인정을 별로 못 받는다는 뜻이다. 적지 않은 여성들이 남자에게 인정을 받고 욕망을 배워 익혔기에 최대한 여자답지 못한 행동을 피하고자 한다. 그래서 수전 브라운 밀러도 10대 시절 너무 크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파트너의 선택 조건에서도 키는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소셜 데이팅 앱 틴더를 들여다보면 키가 큰 남성들은 묻지 않아도 당당하게 자기 키를 밝힌다. 키가 얼마인지 밝히지 않아도 단체 사진이 올라와 있으므로 괜찮다 싶은 남성이 있을 때는 그의 키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신체를 강조하는 리얼리티 쇼의 경우에도 키가 작은 남자 출연자들은 머리카락을 무스로 세우거나 키높이 구두를 신는 등 어떻게든 키가 커 보이려고 별짓을 다한다. 독일에서 방송하는 짝짓기 프로그램 첫눈의 결혼. 설명은 4쌍에서 6쌍의 커플을 선정하여 첫 만남에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과 일상을 보여주고 6주 후 이혼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는 내용이네요. 첫눈의 결혼이 오스트레일리아 버전에서 출연자 D는 예식장으로 들어오는 아내를 처음 보고 불안해서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 덩치가 큰걸, 몸매도 좋고 키도 커 보여. 그래도 다행이야. 너무 크지는 않아. 키처럼 어쩔 수 없는 신체 조건도 그렇지만 공식적인 공간에서 신체를 사용하는 방법도 성별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는다. 버스나 전철에서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서 공간을 독점하는 습관은 특히 남자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이런 쪽벌남 현상은 남성의 신체 구조나 자기만 편하겠다는 이기심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다. 생물학적 조건이나 이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공간이 내 차지인가? 라는 질문이다. 공간을 최대한 사용하는 남성들의 습관은 유전자나 호르몬 탓이 아니라 학습된 것이다. 그런데 한 집단이 공간을 더 많이 사용하면 남은 집단의 공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성들은 몸을 웅크리거나 다리를 모으는 식으로 공간을 더 적게 쓰려는 경향이 있다. 학교에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남자아이들은 수가 적을 때에도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남자아이들은 책상에 앉아있을 때도 자리를 더 많이 차지했고
교실에서 자주 일어나 돌아다니며 복도와 운동장, 체육관 등 교실 바깥에서도 더 많은 자리를 요구했다. 이런 주제를 들먹이면 흔히 그럼 여자들도 똑같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되지 않느냐는 답변이 돌아온다. 하지만 굳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왜 남자들의 행동을 따라해야 하나? 또 여자는 얌전해야 된다는 말을 평생 듣고 자란 여성들에게 독립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되지 않느냐는 답변은 너무 이중적인 잣대 아닌가? 누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지, 누가 공간을 차지해도 되거나 마땅히 차지하는지는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다.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면 여학생들에게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당부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예방을 하려면 남자들을 집에 묶어두는 편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논리적인 지시일 터이다. 하지만 성범죄가 늘어나면 여자들에게 밤에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충고한다. 이 사실만 보아도 논쟁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위험이 존재할 경우 잠재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자리를 피한다. 이런 식의 해결 방안은 당연하지도 않을 뿐더러 교육적인 효과도 없다. 반대로 해야 제재 조치가 진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행동 반경이 줄어든 남성들이 범죄에 더 예민해질 것이고, 그럼 지금처럼 범죄를 묵과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위험이 존재할 경우 잠재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이런 해결 방안이 당연하지도 않을 뿐더러 교육적인 효과도 없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맞습니다. 여성분들이 밤늦게 돌아다니는 거, 남자 여자를 떠나서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위험하긴 하죠. 하지만 여기서 여성이 밤늦게 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 그 만연되어 있는 남성 우월주의를 대변하는 그런 좀 씁쓸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위험은 남녀를 떠나서 그런 범죄를 예방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가장 최선의 방법일 텐데 말이죠.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저음으로 말하려는 이유. 같은 행동, 다른 평가는 남녀의 언어 행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남자가 크게 말하면 씩씩하고 용감하다고 평가하지만 여자가 크게 말하면 히스테리를 부린다거나 성격이 안 좋다고 생각한다. 보통 여성의 말에서는 확신과 자기주장, 권위가 덜 느껴진다. 확신 없는 말투, 예를 들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의문형 주장,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상대의 주목을 끌기 위해 자신의 발언을 요청하는 방식, 예를 들어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남성의 방식은 다르다. 남녀의 대화 스타일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남성은
자신의 말에 권유와 확신을 싣는 대화 방식을 택한다. 가령 정확한 명령 형태를 띤 행동 지침, 예를 들어 접시 줘, 얼른 가. 그리고 자신의 소망을 담아 더 강해진 행동 지침, 예를 들어 접시가 필요한데 얼른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를 많이 사용하고 상대방의 말을 자주 자르며 상대보다 더 오래 말을 한다. 똑같이 완곡한 표현을 써도 여자는 확신이 없고 잘 모르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지만 남자의 경우 절제된 표현으로 해석되고 남자의 침묵은 강인함과 우월함의 표현으로 비친다. 다시 말해 성별이 발언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그 연구 결과가 맞는다면 성별이 이미 자질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목소리의 높낮이 역시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낮은 목소리는 신뢰할 수 있고 전문적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스피치 교육을 할 때도 여성들에게 목소리를 낮출 것을 권유한다. 다수의 여성 앵커나 기자들이 마이크가 켜지면 바로 평소보다 목소리를 까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낮은 목소리가 전문가의 분위기를 풍기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페인버그는 한 연구 결과에서 목소리가 저음인 남성이 선거에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살짝 변형한 과거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와 일반인들의 목소리를 실험 참가자들에게 들려주었더니 저음의 목소리가 더 매력적이고 능력도 있는 것 같아서 신뢰가 간다는 대답이 나왔다. 누구를 뽑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저음의 인물을 더 선호했다. 정치권에는 이미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래서 마거릿 태처도 정치활동 내내 목소리 까는 연습을 했다. 하지만 여성들이 목소리가 저음인 남성에게 더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전문성 때문만이 아니다. 음성학 연구 결과를 보면 남자의 저음 목소리를 들은 여성은 그 남성이 키가 크고 몸이 좋다고 상상한다. 반대로 남성은 여성의 귀여운 목소리에 더 끌린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런 목소리의 여성이 많이 줄었다. 요즘 여성의 목소리는 200년 전보다 훨씬 저음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여성과 남성의 목소리 높이 차이가 8도 음정인 한 옥타브에서 5음정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거의 절반가량 준 것이다. 그에 비하면 남성의 목소리는 달라진 것이 없다. 생물학적 원인과 환경 요인, 예를 들어 음식, 호르몬, 흡연, 성대 변화를 다 살펴보았지만 전혀 영향력이 없었다. 그 말은 여성의 목소리가 달라진 것이 사회문화적 요인 탓이라는 뜻이다. 요즘 여성들은 달라진 사회 환경으로 인해 목소리를 다르게 사용한다. 저음의 목소리는 여성 인권 수준이 향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사회가 여성을 조금 더 진지하게 인식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물론 문화에 따라 차이는 있다. 가령 일본 여성들의 목소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거기선 아직도 고음의 목소리가 미의 이상으로 꼽힌다. 반대로 남녀 평등 성적이 좋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여성들의 목소리가 세계에서 가장 저음이다.
사람 이야기는 비용 부과는 많이, 인정은 박하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이성의 남성을 뭐라고 부르나? 보통 바람둥이, 카사노바 정도의 표현을 쓴다.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니면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창녀라는 험한 말이 튀어나온다. 성과학자 에르빈 헤베를레는 파트너를 자주 바꾸는 남녀에 대한 이런 식의 다른 평가가 부권사회 시스템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런 식의 평가가 독립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여성들에게 수치와 불명예를 안긴다고 말이다. 이런 사실은 역으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여성이 사회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남성의 경우 바람 피우기가 매력과 정력의 증거가 되는 반면 여성에게는 몸을 함부로 놀리는 비도덕적인 인간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피임 분야에서도 성별에 따라 다른 잣대가 적용된다. 남성의 호르몬 피임법은 여성 호르몬 피임법과 비슷하게 정확도가 96%이지만 최근의 임상 연구는 부작용을 근거로 남성 호르몬 피임법 사용을 불허했다. 에든버러 대학교 리처드 앤더슨의 연구팀은 여드름, 주사 통증, 우울 에피소드, 정욕 감퇴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실험을 조기에 종결지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부작용이라면 호르몬 비임법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다반사로 겪는 일이다. 아니, 여성의 경우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여성의 호르몬 비임법은 체중이 늘고 생리가 불규칙해지며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혈정증과 특정암,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성도 높인다. 그러나 의학계는 이런 여성 비임법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여성은 피임을 하기 위해 온갖 위험을 불사히 할 뿐이 아니라 지갑도 활짝 열어야 한다. 피임약, 호르몬 주사, 루프, 피임 패치 등 종류를 불문하고 여성의 피임법은 전부 가격이 비싸다. 콘돔은 무료로 나눠주는 곳도 많은데 말이다. 월경과 관련해서도 여성들은 비슷한 문제를 겪는다. 월경은 사치로 부를 수 없는 상태이다.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일이니 말이다. 그런데도 타폰이나 생리대 같은 생리용품은 과세 목록에서 사치품으로 분류된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여성의 생리용품은 샴페인과 세율이 같아서 둘 다 20%이다. 책과 양화표에 붙은 과세율은 각기 10%와 13%이다. 독일에서는 꽃 한 다발에 7%의 세금이 붙는다. 꽃은 일상용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영화를 보거나 꽃을 사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개인의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월경은 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생리용품은 일상용품이 아닌 사치품으로 분류된다. 여자는 여자로 살아가기 위해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만 여성 생리용품 세금으로 연간 2천만 달러를 거둬들인다. 개선된 국가들도 많지만 예를 들어 케냐와 캐나다에선 생리용품에 부과한 세금을 폐지했다. 여전히 타폰과 생리대의 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정치가들이 적지 않다. 이제 조금 더 은밀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자. 지배적인 고정관념에 따르면 성행위는 남성의 절정과 함께 끝이 난다. 여성의 오르가즘은 아예
인정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설사 인정한다고 해도 부차적이라고 본다. 학교 성교육 시간에도 여성의 오르가즘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성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 의미의 번식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오르가즘은 아이를 낳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정은 꼭 있어야 한다. 심지어 시중에 유통되는 포르노에서도 카메라의 초점은 남성의 절정이다. 섹스와 포르노는 남자의 사정과 더불어 막을 내린다. 여성이 얼마나 쾌감을 느꼈고 만족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목표는 오직 정자 비우기이기 때문이다. 포르노는 그런 영상들을 생산 유통하고 많은 젊은 남녀가 그 영상을 모방한다. 덕분에 남성은 자신의 오르가즘을 성행위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나와 있다. 여성의 절정은 아무 목적도 없거나 남성성을 확인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치부된다. 보수 종교인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일부인 임신 중단을 살인과 동일시한다. 심지어 사산을 살인으로 보는 국가들도 있다. 최근 그런 사례가 법정에 올랐다. 엘살바도르에 사는 임산부 테오도라 델 카르멘 바스케스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다. 구급차를 부른 직후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사산을 했다. 경찰은 그녀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그녀는 30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어 10년을 감옥에서 살고 나서야 석방되었다. 엘살바도르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형을 사는 여성은 한둘이 아니다. 임신 중절은 말할 것도 없다. 엘살바도르는 이웃나라 니카라과와 마찬가지로 임신 중절 수술이 금지된 나라이다. 간강을 당해 임신을 했어도, 임신부의 건강이나 생명이 위험해도 임신 중절은 절대 안 된다. 유럽에서도 구구 정장들의 임신 중절 금지 목소리가 높다. 폴란드 정부는 낙태 금지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구구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임신 중절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보수 정당인 국민당에서도 강간을 당해 임신을 했어도 아이를 낳아 입양을 보내거나 베이비박스에 버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주제를 아이로 옮겨오면 여전히 육아와 가사노동, 돌봄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다. 그러니까 무보수의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노동은 여성에게 돌아간다. 어린이집 교사, 간병인, 간호사 등 직업이 여성적일수록 사회적 인정과 임금은 낮다. 이런 일에 뭐하러 돈을 들인단 말인가? 집에서 엄마가 돈 안 받고 하는 일이 비쌀 수가 없다. 흔히 여자는 남자보다 돈을 적게 번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하지만 돈을 적게 버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여성이 사용하는 서비스나 제품은 가격이 더 비싸다. 미용실의 경우 머리 길이와 관계없이 성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2012년 문구회사 빅 for Her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용 볼펜을 선보였다. 기존 볼펜과의 차이점은 단 하나, 분홍색이라는 점뿐인데 가격은 2배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이 처한 상황은 많이 개선되었다. 무엇보다 전통적 성역할 관념이 많이 퇴색했다. 요즘엔 혼자 벌어서 가정 경제를 유지할 수가 없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실감할 수 있는 현실이다. 또 성차별주의와 구조적 차별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경제, 정치, 미디어는 여전히 남성이 독식하는 분야다. 굳이 통계 자료를 들먹이지 않아도 일상에서 역시 불평등은 여전하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남성에게는 후하고 여성에게는 박하다. 하지만 그런 일상의 차별은 저항하기도 쉽지 않다. 항의를 해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뻔하다. 요즘은 여성상위 시대야. 남녀가 평등하다면 여자도 확실히 말을 하면 될 거 아냐. 더구나 여성에게 이런 독선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는 남자들만이 아니다. 같은 여성이 여성을 박하게 대하고 혹독하게 평가한다. 여성이라고 해서 저절로 가부장적 태도를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아직까지도 차별을 받는 시대에서 살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차별을 극복하려면 더 많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른으로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성평등의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녀가 깊은 잠에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바라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